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23년 12월 세메트에 와 있고 곧 24년도가 다가올 텐데요. 지금 시중에서 그 전망을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또 집값 회복세는 24년 갑진년의 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또 23년이 아닌 24년이 부동산 바닥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24년 내내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제 나름의 식견을 동원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우리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우리 대전 아파트 중에서도 우리 현재 금년 말까지 또 10월 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 좀 살펴봐 드리고, 이게 그 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쭉 추세대로 이어갈 텐데, 그래서 금년도 우리 부동산 대전 아파트 시장 거래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세 번째로 현재 우리 대전의 경우도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서 그 집을 사는 우리 영끌족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난 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집을 샀는지 좀 살펴보고, 지금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께서도 대충 짐작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금리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유력하게 어떤 부분을 24년도에는 유념해서 봐야 될 텐지 전망을 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됐던 이 금리, 이 정책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조금이나 우리 그 영끌한 우리 자녀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을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대전의 경우에는 2월, 3월 조금 거래량이 많았어요. 그때 2월 달에 한 3,200건이 됐고, 그러다가 7월, 8월 2,800건 정도, 8월에 2,400건 정도, 그러면서 또 9월, 10월, 아마 지금 11월, 12월까지 쭉 그 물량은, 매도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는 되지 않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L자형의 그 부동산 경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구의 경우는 금년 1년 내내 그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100건 정도 쭉 됐다가, 동구는 미미한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10월, 11월 들어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중구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8월 달에 조금 늘어난 500건 정도 됐었고, 서구는 6월 달에 한 1,500건 정도 거래가 된 바가 있고요. 유성도 3월 가장 큰 거래 건수가 이루어졌네요. 한 1,000여 건. 대덕구도 아주 미미하죠. 1월, 2월에는 한 100여 건이 있었고, 3, 4, 5 들어서면 한 400여 건. 그걸 쭉 해서 현재 10월달 현재는 한 156건 정도 해서 8월달에 좀 늘긴 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지금 매우 줄고 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매수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매수자 중심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어서 우리 영끌족 아드님, 따님들이 어떠한 거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대전광역시 그 연령별 아파트 매수 현황을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0월까지 집계해 보면 한 11,000여 건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 우리 영끌육들이 3,200여 건 거래를 했습니다. 40대는 2,080건 정도, 50대, 60대 포함해서 이런 경우는 한 4,000여 건 이렇게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20대와 30대의 우리 영끌육 아드님, 따님들이 30% 이상 차지합니다. 전체 거래량에. 반면에 40대는 25%, 50대는 22, 60대는 15% 정도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이 표에서,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영끌족 아드님, 따님들이 이 거래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들, 딸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요? 금리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부담에 있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과연 내년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닌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아주 면밀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세, 매매와 전세 갭, 이 갭은 축소가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값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집을 사자. 그래서 전세로 돌아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 시장이 약보합인데요.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대전까지도 유망단지는 청약이 아주 잘 됐죠. 잘 됐고요. 뭐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둔산 이쪽이라든지 저쪽에 그 나노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하나 포레나든지 뭐 이런 쪽에는 정말 그 청약이 잘 됐어요. 그리고 전세가율 회복 영향으로 소폭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및 대출 규제로 인해서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운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 중심 시장이 전개되겠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 매물이 증가 중인데, 왜냐하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기존 주택이 팔려야 잔금을 치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초과 누적 시에는 매물이 쌓이는데 그 정도 되면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전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 시장은 좀 회복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시장으로 선회하는 실수요자가 진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전세가가 좀 올라가겠죠. 높아진 분양가 부담이라든지 입주 물량 감소로 임차 연장 가구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23년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택 구입 부담이 다시 커졌잖아요. 그래서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DSR 관리에 적극적인 자세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사고 싶어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은 23년도 거래량 회복의 주축이었던 이 정비사업, 뭐 다들 웬만큼 대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상화되어서 이제는 24년도에는 이 사업장별로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24년도의 주요 변수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 변수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선 금리와 정책이 있는데, 금리를 살펴보면은 코로나 및 정부 정책에 따라서 유입된 유동성으로 매매나 전월세 시장 모두 금융시장 영향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금리 인하 논의 시점이 바로 됩니다. 이런 시점이나 신호를 또 변동성을 잘 보면 이것들이 바로 집값 향방의 핵심 키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은
금융, 통화 규제 완화 등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균형을 찾기 위한 후행 변수로 가격 결정 요인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된 금리와 정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결론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담대 금리가 다시 3%대로 빠질 것 같다. 그리고 대환대출이 시작되면 더 내릴 것 같다. 이게 바로 국민일보 같은 데서는 일면 기사를 뽑은 거예요. 지금 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현재는 다시 3%대로 내려왔습니다. 주담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년 초 개시되면 금리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이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금리를 끌어내려서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 불씨가 커지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융권에 따르면은 지난 8일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그리고 NH는 5대 시중은행이잖아요. 이게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76에서 6.02% 직배를 했어요. 보면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중순만 해도 연 4.03에서 6.44%였습니다. 이게 한 달 새에 주담대 금리 상하단 모두가 연 0.4%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4.51에서 7.02%로 지난달 중순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하단이 연 3.98%, K뱅크는 3.87%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다시 3%대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생기고 있는가?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시죠. 우리의 금리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요. 통화 긴축 정책을 이쪽에서 종료할 것이라는 소문, 그리고 기대감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그 예금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은행권은 4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죠. 12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고금리 예금 적금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수신금리를 좀 올린다는 거죠. 여신금리는 안 내렸죠. 여신 조금 내렸는데 수신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왜?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추경호 기재부에서 조금 제재를 하는 상태예요.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은행권이 왜 그러냐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 소비자의 비상환 부담을 줄이라는 상생 금융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되면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질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주담대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 시중은행과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금리를 좀 더 낮출 것이다 라는 분석이에요. 현재 원래는 금년 내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더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 가계부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주축 중에 하나가 가계잖아요.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서는 이 금융정책을 잘 좀 살펴보시고 예의조시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금리와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입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영끌들,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이나 위로받고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